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 대상 사전 기술 2주 2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사정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족 사정은 가족 상담 과정에서 가족의 궁극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입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정이고 가족을 진단, 평가, 측정하여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가족의 내적 요인, 또 외적 요인, 그리고 또 가족 양자 간의 상호작용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족에 대한 개입을 계획하는 과정을 우리는 가족 사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담자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입하는 과정입니다. 진단이 병리적이고 문제 중심적인 측면이라면 우리가 사정은 좀 더 가족의 기능과 구조, 역할, 의사소통, 강점, 자원까지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사정에서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으로 과거 생활에서부터 현재 문제나 욕구뿐만 아니라 또 가족의 상호작용을 하는 그 관계성, 가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까지 파악하는 것, 또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구성원들도 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이라든가 또 직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라든가 가족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사회의 경제적인 거 또는 지금 코로나 같이 이런 사회적인 재난 상태 또는 그 가족이 살고 있는 가족 그 나라의 문화적인 이런 요인까지도 우리가 함께 이제 다루는 것이 가족 사정의 개념이라고 보겠습니다. 가족 사정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족의 질적 평가와 또 양적 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제 질적 평가로 면접을 통해서 또 직접적인 관찰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가족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제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가족과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언어적인 것, 비언어적인 것 이런 관찰을 우리가 하게 되죠. 가족들이 말할 때마다 실제 사실에 대한 정보 수집도 하게 됩니다. 또는 가족들이 실제 어떻게 그 구성원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보게 되는데요. 부인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 부인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때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대답을 한다든가 또는 남편에게 질문을 했는데 아내가 먼저 나서서 대답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두 사람의 관계에서 누가 더 이렇게 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이런 면담을 통해서 가족의 구조나 질서, 규칙, 역할 또는 가족 내에서의 권력, 강점이나 자원 이런 다양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양적 평가는 주로 우리가 이제 좀 더 이렇게 척도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가족들이 실제 그 질문지의 답을 예 아니요라고 자기 보고식에 이렇게 답을 함으로써 가족의 기능의 중요한 요인들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또 가족의 현재 문제라든가 결핍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이제 척도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석사 논문을 쓴다든가 박사 논문을 쓸 때 가족의 기능이나 또 가족의 친밀감이라든가 가족의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역기능인지 기능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고 또 50명, 100명 이런 가족들에게 전반적인 이런 가족의 사정을 하기 위해서는 양적 평가지를 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족의 사정 영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의 기능과 구조를 파악하는데요. 또 여기에는 가족의 하위 체계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부 체계, 가족 안에 가족이라고 하는 이 체계 안에 가장 먼저 부부가 만나서 가족의 구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 체계를 먼저 보아야 되고요. 부부가 이제 좀 더 지나면 부모가 되죠.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부모 체계를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자녀들끼리의 이런 형제 자매들, 이걸 전부 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하위 체계라고 합니다. 또는 부부들이 원가족과의 관계하는 체계들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가족의 경계선, 가족 간의 의사소통, 규칙, 규범과 역할, 또 가족의 신화, 온가족 내에서의 역할, 가족의 권력구조, 희생양, 가족 안에 또 이런 희생양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또 가족의 강점과 자원, 문제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가족의 역사적인 측면을 또 사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뒤에 나옵니다만 가족의 가계도라든가 뭐 생태도라든가 생활주기, 생활력 도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가족의 생태 환경적인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좀 생태도를 이제 그리면서 사회적, 관습적 환경과의 에너지 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스트레스라든가 가족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자원의 양과 종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생태도를 활용합니다. 또 가족 사정 도구로는 우리가 표준화된 척도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맥메스터의 가족 사정 척도라든가 결혼 만족도 검사라든가 올슨의 순환 모델이라든가 또 TCI라고 우리가 가족원들의 기질이나 성격 검사, 또 MBTI 성격 검사 이런 것들, 또 투사적 검사로는 우리가 TAT라고 주제 통각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고요. 동적 가족화라고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것입니다. HTP도 집나무 사람 그림 검사를 활용해서 가족을 또 사정할 수도 있겠죠.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사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구조는 가족들의 상호작용을 결정하는 기능적인 조직이자 또 가족들이 상호작용하는 조직화된 그런 유형들을 말합니다. 가족의 기능은 가족원들이 사회에 대하여 행하는 지속적인 작용이나 또는 역할, 또 가족이 잘 수행하는 역할이라든가 행위로서 가족의 행동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기능은 시대나 또 사회 문제가 개인 및 집단에게 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기능적인 가족과 역기능적인 가족에 대해서 구조적 가족 치료자인 미누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능적인 가족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경계가 분명하고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 반면 또 역기능적인 가족은 가족 체계가 외부와 폐쇄적이고 교류가 너무 없이 지내는 가족. 기능적인 가족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에 대해 깊은 신뢰감이 있죠. 그래서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감,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항상 이렇게 믿고 있죠. 또 가족 규칙은 발달 단계에 맞게 변화되고 유연합니다. 부모가 서로 연합하여 권력을 가지되 위협적이지 않고요. 가족의 발달 단계에서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하고 또 가족들은 외부의 환경 체계와 분명히 개방적이면서 융통적이고 적응적인 경계선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 성원들은 개개인의 역할이 분명하지만 가족 생활 주기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융통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역기능적인 가족들은 규범이나 규칙에서 융통성이 없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협적이라든가 꼭 절대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거죠. 또 가족 성원 간에 너무 집착하는 정도가 심하거나 아니면 아예 반대로 지나치게 무관심을 한다든가 또 가족 성원에게 정형화된 역할을 부여하여서 혼란스럽고 모호한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가족의 발달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이 이완하지 못하고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는 점과 또 의사소통에 있어서 불일치, 말과 행동의 불일치라든가 감정과 말의 태도 이런 것들의 불일치라든가 또는 의도라든가 진짜 의도는 걱정하고 불안한 이런 의도가 있어서 하는 말인데 실제로 말은 공격성으로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불일치가 되겠습니다. 가족 간의 권력이나 정보가 너무 한 사람에게만 다 제한이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이제 독재 가정이죠. 아버지 혼자 권력을 다 갖는다든가 이런 경우 역기능 가족입니다. 또 가족 간에는 너무 심한 의존성 때문에 독립이나 자율성이 결핍되어 있는 것도 역기능적인 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가족 구성원 간에 우리가 이제 경계를 보겠습니다. 먼저 가족 구성원들도 안에서의 구성원 내에서의 경계선이 명확한 경계선을 지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계선은 우리가 서로 허용할 수 있는 접촉의 양과 질로 가족의 기능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경계선이 너무 약한 사람은 자신의 시댁이나 또는 친정 부모로부터 지나친 통제나 과잉 보호를 받는다든가 또 지나치게 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선 설정이 이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냥 허용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혼돈된 경계선에서는 가족들이 지나치게 서로 간섭과 개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의 일인지 자녀의 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라든가 또 책임 부분에서도 이것이 나의 책임인지 아니면 이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자녀의 책임인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원들의 감정과 생각의 차이성을 수용을 못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책임감, 자율성 이런 것들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혼돈된 경계선에서의 가족들의 특성은 지나치게 서로 구속을 하고 지나치게 행동에 대한 통제가 너무 강하고 아주 의존 관계라든가 융합이라든가 이런 상호작용을 하면서 애증의 관계로 변질되기가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이제 경직된 경계선은 가족 간에 지나치게 이렇게 무관심하는 가족이에요. 친밀감도 부족하고 상호작용도 부족하고 의례 그냥 가족이니까 하면서 서로 전혀 이렇게 무관심해 버리는 이런 정도를 우리가 이제 경직되어 있다고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응집력이나 결속이 아주 낮은 이제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족 구성원의 그 경계선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또 너무 이렇게 밀착이 되지 아니하면서 서로 자기의 고유한 공간, 시간, 자율성, 독립성, 책임성 이런 것을 유지해 주게 할 수 있는 명료한 경계선이 이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외부와의 경계도 보게 되는데요. 가족 외부라고 하면 우리가 친인척이 이제 제일 많겠죠. 또 새로운 사람이라든가 종교 활동에서 만나는 사람, 역 활동, 직업 정보 이런 이제 경계 침투성에 따라서 역기능과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제 개방적인 가족들은 외부와도 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가족의 규범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경계가 좀 이렇게 융통적이고 어느 정도 스스로 통제가 가능한 이런 이제 경계선을 갖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폐쇄적인 가족들은 아예 그냥 외부의 친인척이라든가 새로운 사람이라든가 정보라든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것들을 막아버리는 거죠. 아예 못하도록. 그래서 굉장히 폐쇄형 가족 안에서는 때로는 가정폭력 이렇게 피해 가족들이 그런 것들을 절대 외부에 알리지 않고 숨기기 위해서
폐쇄형 가족으로 나온다든가, 알코올 중독 가정 안에서도 상당히 그 폐쇄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너무 그 결속력이 강하고 외부의 사람들과는 거의 그 경계가 없이 지내는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이제 방임형 가족 같은 경우는 아예 가족 구성원들이 외부와의 어떠한 그 교류를 해도 너무 이렇게 이제 그 확 열어놔서 아예 그냥 그 적절한 통제를 하지 못하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경우죠. 이게 이제 방임형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체계에서도 우리가 이제 개방체계, 뭐 폐쇄체계, 이렇게 방임체계라고 하는데, 방임체계는 외부와의 경계 구분이 거의 없고, 가족끼리의 경계가 없고, 외부와의 교류에 너무 제한이 없어서 이것도 이제 건강하지 않은 가족으로 보는 거고요. 건강한 가족은 우리가 이제 개방체계로 이 얘기를 합니다. 외부로부터 정보를 적절히 받아들이고 분명한 경계선을 유지하고 융통성 있는 침투력, 유동적인 경계, 규칙과 합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폐쇄체계는 어때요? 가족들이 아예 그냥 문을 닫고 산다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외부와에 대해서 단절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가족들은 우리가 역기능적인 가족의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정에서 우리는 또 가족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족들은 매일 이렇게 대면하면서 의사소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소통은 가족들이 의사 전달뿐만 아니라 가족의 친밀감, 의사결정, 태도, 관계의 질,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가족원이 주고받는 의사소통 내용이나 의사소통 방식은 가족원에게 정서적으로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죠. 때로는 가족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들이 정말 심장을 찌르는 이런 그 강한 상처로도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족의 의사소통은 관계 규정과 또 행동 방식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가족 간의 경계선, 친밀감, 유계질서, 규칙, 역할 등을 표현하는 통로가 됩니다. 가족원에 주고받는 의사소통의 내용과 질은 의사소통 방식은 또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원의 의사소통에서 우리가 좀 더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보면은 첫째는 가족원들의 의사소통의 일치성과 명확성입니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가 원하는 의도와 말이 일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의도는 굉장히 너를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이 많았어 라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말로 나오는 것은 아주 공격적인 말로 분노나 화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 말을 잘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왠지 그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든다든가, 그랬을 때 자기의 이제 감정이 그냥 폭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또 상대방이 내 말을 부정해 버린다든가, 또 각자 가족 구성원들도 자기를 방어하는 방식들을 피하고 또 회피하는 것들이 나온다든가, 부정한다든가, 약간 경멸감을 느끼게 한다든가, 이런 요인들이 작동하게 되면 우리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잘 할 수가 없게 되죠. 의사소통의 표현성과 수용성입니다. 어떤 집은 이제 우리 집에서는 절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우리 엄마는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제 각 가족마다 엄마에게는 이런 말을 해도 되지만 아빠에게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내가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한번 했더니 엄마가 잠을 못 이루고 병이 와버려서 엄마를 내가 걱정시켜드리면 안 돼. 이렇게 그 가족은 나름대로의 그 표현의 범주라든가 또 가족 구성원들이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그 정도,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가족의 정서 및 감정 표현의 범위와 허용 정도입니다. 어디까지는 우리 집에서는 특히 여성들이 화를 내서는 안 돼. 뭐 이런 거.
남성들이 울면 안 돼. 이런 범위와 감정의 표현, 범위와 허용 정도 이런 것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능적인 의사소통의 특성으로는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비난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잘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들은 상당히 이제 좋은 방법이죠. 자유롭게 자신의 그 감정이나 있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의사소통 이런 것을 우리는 고든이 나 전달법, I 메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과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도 너 왜 그래? 너는 왜 항상 그러니? 라고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나는 그럴 때 내가 상처를 받아. 또는 내가 그럴 때 마음이 아파. 이렇게 자기 마음을 좀 더 이렇게 I 메시지로 나를 주어로 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좀 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자기 주장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가족 상담에서도 이런 그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치고 가족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으로는 가족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표현을 주저하고 좀 이렇게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의사소통 유형으로 비난적인 표현이라든가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을 한다든가 또 간접적인 방식으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특히 그 베이트슨 같은 사람은 조현병 우리 그 정신분열증 환자 가족에게서 부모와 자녀 간에 굉장히 그 이중구속으로 메시지를 하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중구속 메시지는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고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왜 그 때리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그러는 건 줄 알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이는 지금 현재 고통을 당하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엄마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아니죠. 또는 이제 그 이중구속 의사소통은 말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의 말에 복종할 것과 불복종할 것을 동시에 요구하는 이렇게 불일치로 어떤 행동을 해도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마음에 들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가 이제 특히 그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반응할 때 돈을 많이 쓴다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돈을 또 안 쓴다고 야단을 이렇게 치기도 하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상당히 이제 어렵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힘이 있는 사람이어야 그런 것에 대해서 의사소통의 그런 이중구속적인 불일치에 대해서 딱 지적과 피드백을 줄 수가 있는데 아이가 힘이 없고 부모에게 의존해서 살아야 되고 생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그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는 이제 위장적인 그런 메시지도 가족 내에서 불화나 갈등을 모호하게 가면을 쓰고 회피하는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다르지 않으면서 피하고 이렇게 위장술로 드러나서 가족의 갈등을 더욱더 조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새벽에 귀가한 대학생 딸에게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칠 때 그때 딸이 보이는 반응 중에 사티어는 이렇게 이제 그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해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이렇게 네 가지 의사소통의 역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일치형입니다. 일치형. 자, 먼저 이제 해유형을 보면 해유형은 자기 감정이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잘못했다라고 시인을 하면서 상황이나 이런 것들 다 자기 탓으로 돌리는 스타일이 이제 해유형이에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손을 비비면서 아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시간을 잘 봤어야 했는데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에요.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로만 다 이렇게 초점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비난형은 상대방에게 이제 책임 전가를 주로 하는 경우 아빠가 이런 식으로 야단치니까 집에 들어오기 싫잖아요. 내가 늦게 들어오는 건 아빠 때문이라고요. 라고 하면서 주로 이제 비난형은 유메시지를 많이 쓰는 경우를 말합니다. 초이성형은
아빠 이렇게 무조건 야단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왜 늦었는지에 대해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 좀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상황이나 타인이나 자기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따지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야기하게 하는 이제 그런 유형이죠. 산만 유형은 다른 것을 쳐다보며 이런 우리 아빠가 화를 나셨나 봐. 누가 이렇게 아빠를 막 화나겠지? 라고 하면서 실제 그 어떤 대화의 주제에 머무르지 않냐고 주제를 막 이렇게 산만하게 바꾸는 이제 이런 스타일이라고 보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실제 그 마음을 알아주기보다는 다른 쪽에다가 막 이렇게 이제 주제를 분산시켜서 말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일치형은 아빠의 눈을 바라보면서 인정해야겠죠. 늦어진다고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시험 준비에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입장도 이제 이렇게 그 반응해 줄 수 있는 저 기다리시느라고 얼마나 불안하셨겠어요. 뭐 잠도 잘못 주무셨겠죠. 아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일치형 의사소통이라고 보겠습니다. 규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가 사정을 할 때 이렇게 이제 규칙이 또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규칙은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행동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관계상의 상호 기대를 말합니다. 상호 기대. 그쵸? 그래서 가족 내에서도 우리가 이제 암묵적인 규칙들은 가족들이 반복적인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오면 큰 소리로 질책을 하셔서 잠든 척 해야만 한다든가 이런 것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자기를 위장하는 것으로 회피하는 대처 방식으로 학습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기능적인 가족에서는 가족 내의 규칙이 굉장히 명확하고 합리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나 역기능적인 가족 안에서는 규칙이 너무 경직되어 있고 뭐 적은 수의 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는 것은 부모 혼자 만들어 놓은 규칙이 된다든가 또 어떤 실수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든가 너는 오로지 공부를 잘해서 꼭 뭐 법대를 가야만 돼 라고 하는 이런 아주 그 엄격한 거라든가 비현실적이라든가 또 규칙이 또 너무 느슨하고 지나치게 허용적인 가정에서 자라면 어때요? 그 공동으로 지켜야 할 생활 규범이나 생활 규범들 이런 것들을 잘 습득하지 못해서 또 대인관계에서도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고 너무 또 자유분방하고 반사회성으로까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족의 성장과 변화에 방해하는 역기능적인 규칙들을 찾아내어서 바람직하게 바꿀 수 있도록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이런 규칙을 나는 뭐뭇을 하는 것을 내가 선택한다라고 이렇게 바꿔볼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것도 좋고요. 규칙을 사정시 가족 내에 현존하는 규칙이 무엇이고 규칙 가운데 변화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기능적인 규칙과 역기능적인 규칙은 어떤 것인지 규칙을 나는 뭐뭐 하기를 선택한다 이렇게 말해보기를 하고 어떤 규칙이 나의 행동이나 또 성격에 영향을 미쳤는가 왜 이제 우리 집에서 나는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려서는 절대 안 돼.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규칙이 될 수가 있고요. 실수를 하면 나는 절대 안 돼. 완벽하게 다 처리를 해야 돼. 우리 집에서는 기분이 좋은 척 해야만 돼.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너무 걱정을 하시니까 뭐 이런 것도 이제 규칙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이제 역할을 보게 됩니다. 역할. 어렸을 때부터 누구나 다 가정에서 우리는 역할을 배우며 성장하게 되죠. 또 부부 사이에 미해결 과제가 있을 때 자녀가 그것을 떠맡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역할입니다. 주어진 역할. 부모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수록 또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관계가 나쁠수록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을수록 자녀를 소중하게 대해주지 않을수록 자녀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는
그 역할을 자신과 동일시하게 되고 그 역할이 마치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내면화되어서 자신의 진정한 욕구나 원함이나 이런 것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족 안에서 해오던 역할, 내면화된 그런 역할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남편 역할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들이 그 역할을 떠맡고 또 어머니가 아내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딸이 또 그 역할을 떠맡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결국 자기 자신과 동일시가 되어져서 커서도 계속 또 그 역할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희생양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문제를 찾거나 작은 문제를 과장하는데 이를 희생양 과정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아이가 문제를 일으켜서 뭐 저항하고 반항하고 가출하고 더 문제가 이제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죠. 이것을 희생양이라고 합니다. 또 가족 안에서 그 아이를 낙인 찍혀서 문제 증상을 일으키는 가족의 이제 그 재물화가 되도록 하는 거, 이것도 희생양에 속하죠. 잃어버린 아이 역할입니다. 부모들이 방치나 소홀로 이 존재 자체가 아예 중요하지 않은 아이의 역할을 하는 거죠. 마치 그 가정 내에서 존재하지 않은 사람처럼 아주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이런 아이를 말합니다. 또 우리가 대리 배우자 역할은 배우자를 대신해서 정서적인 위로자나 또는 지지자, 배우자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행동으로 하는 역할이 바로 이제 대리 배우자 역할이고요. 영웅 역할이에요. 영웅. 어떻게 하면 이제 가정 안에서 성공을 이룸으로써 우리 가정을 빛나게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 가정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다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우리 집은 엉망이지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영웅 역할을 한 자녀들은 굉장히 자기 삶에서 그 경쟁적이고 목표적이고 어떠한 경우도 나는 이런 것들을 꼭 이루어서 자기 자신이 삶에서 꼭 성공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가정을 내가 살려야 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이 바로 영웅 역할이죠. 근데 이제 그게 그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온 어떤 성공이 아니라 부모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성공이 바로 이제 영웅 역할이에요. 문제아라고 하면은 이제 반사회성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제 부모들에게 굉장히 반감이나 화가 아주 많고 문제를 주로 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또 부모의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을 알고 상처를 주려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마스코트 역할을 하는 사람은 가정의 긴장이나 불안을 해소하는 역할로 아주 그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고, 어린 부모 역할은 부모 역할을 대행하는 것으로 어린 동생들을 내가 다 통제하고 돌보고 양육하고 책임지는 이런 막중한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어린 부모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한 내담자가 그 자기의 역할이 이성 부모와의 역할에서 아버지 대리자, 배우자, 어머니 희생양, 또 배우자 또는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남편의 화풀이 대상자, 아내의 심부름꾼, 애인의 해결사, 조종자, 책임감, 이런 자기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 부모와의 관계에서 엄마의 정서적 지지자 대신 이런 역할을 한다든가,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아주 따지고 이끄는 이런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 또 우리가 이제 삼각관계도 보게 되는데요. 가족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엄마, 아빠, 자녀가 있으면 남편과 아내가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이럴 때 엄마는 제3자, 즉 남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자녀와 함께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을 유지하고 일시적 갈등을 해소하고, 그래서 자녀가 삼각관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그 역기능적인 가정 안에서는
적절한 삼각관계가 아니라 첫째 딸, 뭐 아니면 첫째 아들 이렇게 한 자녀와 엄마가 또는 아빠가 너무 과잉 연합을 통해서 상대 배우자와 대항하게 나오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내가 남편에 대한 불평불만이나 또는 강한 그 남편의 카리스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녀를 이용해서 함께 싸우는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우애 연합은 갈등을 우애해서 자녀에게 푸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부부가 서로의 갈등들을 둘이서 의사소통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화나는 감정을 자녀에게 이제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자녀에게. 이럴 때 이제 엄마도 아이를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아빠도 또 자녀를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부부 관계, 가족의 관계는 유지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세대 간의 안정연합은 시부모와 손주와의 연합이라든가 우리 시댁 고부간의 갈등이 바로 이제 아들과 부모와 연합으로 이제 며느리와는 갈등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것이 안정연합, 세대 간의 안정연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삼각관계는 일이나 알코올 또는 섹스 대상, 약물 등 실제적으로 이제 부부가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회피하고 이렇게 술로 연합을 해버려서 또는 일중독으로 연합을 해버려서 삼각관계를 이루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외상적 사건도 사정해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원의 알코올 중독, 이혼, 가정폭력, 자살, 정신질환자가 있었는지 우울증이나 정신불증 환자, 가정 안에서의 어떤 정신적인 학대, 신체적인 학대, 경제 파탄, 만성적인 신체질환, 성적인 학대, 성폭력, 부모의 어린 나이에 그 부모의 죽음을 경험을 했다든가 또 자녀의 죽음이 있었는가, 배우자의 죽음 이런 사건들은 가족 안에서 상당히 우리가 이제 외상적인 트라우마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쉽게 잊혀지지 아니하고 그 트라우마가 미해결된 감정으로 지금까지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또 배우자에게 자신의 심리 상태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가족 구성원의 트라우마가 어떤 것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사정해서 다루는 것도 좋습니다. 그 외에 가족의 권력 구조라든가 또 가족의 강점이라든가 장점,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정해서 꼭 필요를 합니다. 상담사는 가족이 가진 강점, 장점, 자원, 능력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도와줘야 되고 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이 사람의 대처 기술이나 방식, 네트워크, 경제력, 친밀감, 친인척 간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정해서 보게 됩니다. 자, 가족의 우리가 기능과 구조에 대해서 사정을 하는 걸로 2주차는 여기까지